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무한복제 시대에 관한 겁니다. 이 시대의 진짜 예술 작품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아우라라는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그림 모르는 분 없으시죠?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정말 고화질로 원하면 확대까지 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대체 왜 사람들은 매년 수백만 명씩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서 저 작은 그림 하나를 보려고 길게 줄을 서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복제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짜 많이 갖는 힘, 그게 대체 뭘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원본 대 이미지. 이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 명의 탐정을 만나봐야 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할 우리의 탐정, 바로 발터 베냐민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거의 100년 전에 이미 지금과 같은 시대를 예견한 사람이죠. 그가 살았던 1930년대 유럽, 상상해보세요. 한쪽에서는 사진과 영화라는 엄청난 신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파시즘이라는 무서운 광풍이 불어닥치던 정말 혼돈의 시대, 바로 그 중심에 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베냐민은 이 복잡한 퍼즐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가 찾아낸 결정적인 단서, 어쩌면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아우라라는 개념입니다. 아우라,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원본 예술작품 앞에 섰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운, 분위기 같은 거요.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는 그 느낌,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그 역사성,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그 유일함이 뿜어내는 뭐라고 딱 설명하긴 힘든 그런 현장감, 바로 그게 아우라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아우라라는 개념이 확 와닿지 않나요? 왼쪽은 우리가 직접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마주했을 때의 경험. 오른쪽은 그냥 스마트폰 화면으로 휙 넘겨볼 때의 경험이죠. 느낌이 정말 완전히 다르죠. 이걸 표로 정리해보면 그 차이가 더 선명해져요. 보세요. 박물관 현장에서는 뭔가 경외감, 숭고함, 역사적인 무게감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속 이미지는요? 그냥 익숙하죠. 쓱 보고 넘기기 쉽고 딱히 어떤 감정적인 연결을 느끼기도 어렵고요. 베냐민은 바로 이 엄청난 경험의 차이가 아우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원본만이 가지고 있던 신성하고 특별한 기운, 이 아우라가요,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세상을 뒤흔든 기계 때문이었죠. 베냐민은 이 아우라가 무너지는 과정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사진과 영화 같은 복제 기술이 짠 하고 나타나요. 둘째, 이 기술로 예술 작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 번째 단계, 원본만이 가졌던 그 특별한 지금 여기 있음의 가치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사방에 널린 복제품들 때문에요. 바로 이런 인쇄기나 필름 현상 같은 기술들이었죠. 이 모든 혁명을 일으킨 게. 덕분에 예술은 더 이상 저 높은 궁전이나 성당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 거실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냐민은 이 현상을 한 문장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복제 기술은 복제된 대상을 전통의 영역에서 떼어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제품이 막 퍼져나가면서 그 작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배경이나 전통 같은 게 다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원본의 그 절대적인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예술의 역할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제 기술이 없던 시절 예술은 어땠을까요? 주로 교회나 궁전이 있었죠. 거의 종교 의식처럼 소수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베냐민은 이걸 제의적 가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예술은 이제 누구에게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전시적 가치죠. 예술의 목적이 숭배에서 전시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아우라의 붕괴가 단순히 예술계만의 문제였을까요? 천만에요. 베냐민은 이 기술의 변화가 곧바로 정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가능성을 간파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대량 복제 기술을 가지고 정치가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동전의 양면처럼 완전히 다른 두 길이 있습니다. 파시즘이 선택한 길은 바로 정치의 신미화입니다. 반대로 베냐민이 주장한 길은 예술의 정치화였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죠. 파시스트들은 이건 기가 막히게 이용했어요. 영화나 라디오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끔찍한 전쟁이나 독재 권력을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해버린 거죠. 대중들이 비판적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그저 화려한 구경거리에 열광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치의 본질은 숨기고 겉모습만 예술처럼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의 신미화입니다. 베냐민은 바로 이걸 경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해요. 예술이 사람들을 잠재우는 마취제가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충격요법이 되어야 한다고요.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똑바로 보게 만드는 무기. 즉, 예술이 적극적으로 정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예술의 정치화를 주장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1930년대의 이야기인데요. 어떠세요? 거의 100년 전 이야기인데 소름 돋게 지금 우리 이야기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베냐민이 예견했던 바로 그 무한 복제 시대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보세요. 베냐민이 봤던 건 저 왼쪽의 필름 스트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일 보는 건 오른쪽의 스마트폰 화면이죠. 도구만 바뀌었을 뿐 복제된 이미지가 세상을 지배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강력해졌죠. 그래서 이 무한복제 기술이라는 건 정말 딱 양날의 검 같아요. 좋은 점도 분명 있죠. 덕분에 예술이 더 이상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됐잖아요. 또 우리가 매일 보는 밈처럼 원본을 비틀고 패러디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가짜뉴스나 정치적인 선동처럼 미디어가 대중을 조작하는 도구로 쓰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죠. 이 복잡한 상황을 예술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앤디 워홀 아닐까요? 생각해보세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수프캔. 이건 원본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런데 워홀은 이걸 가져다가 실크 스크린으로 또 무한히 복제해서 비싼 값에 팔았어요. 이러면 대체 뭐가 원본이고 뭐가 복제품이죠? 그 경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베냐민이 글로 썼던 질문을 예술작품으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베냐민의 눈을 빌려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정말 원본만이 주던 그 특별한 감동, 그 아우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이제 미술관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 시대만의 새로운 아우라를 찾아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